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0.82% 오른 15,884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3%, 0.7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둔 가운데 유로존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28% 오른 것을 비롯해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도 각각 1.74%, 1.4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지난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0월에 0.1% 증가보다 확대된 것으로 0.5%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넘어섰습니다. 가동률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산업 생산은 넉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고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0.1%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던 10월 수치도 0.1%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마르키트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54.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기록한 10개월 내 최고치 54.7과 시장 전망치 55.0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50선은 여전히 넘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2.2에서 1.0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 5.0을 밑돈 것으로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판단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용지수가 전월과 같은 0.0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 지수는 전월에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3.5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제품 가격 지수는 플러스 17.11에서 15.66으로 조정됐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 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가짜 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새벽이란 경제 회복세가 그동안 지속된 어려움에 따른 기저효과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장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를 뒷받침할 거품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인위적 거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생산적 투자와 소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FOMC를 앞두고 12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반등세가 1%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간반 미국에서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는 대체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제지표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의 국내 증시입니다. 닷새째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1960선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약한 것이 코스닥인데요. 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48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500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FOMC 개막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이후의 영향까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중국,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PMI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유로존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으로 오늘 첫 코너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월요일장이었죠.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 다가오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견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더 악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장 마감됐던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유럽 증시는 1%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네. 내일 모레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테이퍼링 이런 우려감이 있더라도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갖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82%가 올랐습니다. 15,8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71%가 상승한 4,02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63%가 오른 1,7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연준의 회의를 앞둔 다우지수는 올해 20.2%의 상승률을 구가했고 나스닥은 32.5%, S&P 500 지수는 24.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모두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54.4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처진 이런 수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은 52.7로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31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치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국의 HSBC 12월 제조 PMI 속보치는 50.5로 다소 11월 50.8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어제 이제 상하이 지수가 많이 하락한 1.6% 하락한 이런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로존은 이 PMI 수치가 아주 좋은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영국은 1.28%가 올랐고요. 독일은 1.74%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1.48%, 이탈리아 MIB 지수는 2.34%나 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S&P가 현재의 등급을 트리플 B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세가 유지됐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푸조 시트로잉의 주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어제 시장이 오른 이런 흐름에서도 4% 내리면서 목요일부터 연 3일간 25%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자동차 매출이 별로 현재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GM의 매각 소식, 이런 부분의 악재성 요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 증시의 가장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바로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수치였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도 더 뛰어넘는 개선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 어제 발표가 됐었죠. 미국과 중국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PMI 유로존과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은 기준치 50은 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로존은 특히 이제 독일이 현재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안 좋았던 국가들은 계속 안 좋았고요. 그렇죠. 프랑스는 현재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중국과 그다음에 유로존, 미국 모두 경기 확장 기준 50은 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경기를 바라보는 이런 식견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2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54.4로 예상치는 5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미달이 됐고요. 11월 54.7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같이 발표됐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0.98 플러스는 유지가 됐지만 11월 마이너스보다는 다소 올라왔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이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PMI가 52.7, 예상치는 51.9였고요. 51.6이 11월 수치였습니다. 이보다도 0.9%포인트나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이 54.7을 기록하면서 11월 52.7 대비해서도 상당폭 오른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유로존의 경기 활성화에 영향력이 큰 독일이 현재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프랑스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경기 확장 기준 50을 밑돌고 있는 이런 2개월째 연속 좋지 않은 국면이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HSBC의 속보치 12월 PMI 수치는 50.5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도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2월 PMI 수치를 조금 더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제조업 PMI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독일이 개선세를 이끌고 있고 부진했던 국가 프랑스 등 약했던 국가들은 여전히 약한 모습,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별화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유럽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그 속도가 더디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금리 통화 완화책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액션이 나와야죠. 네. 계속적으로 립 서비스를 2달 연속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0.25% 현재의 ECB의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나 현재 지준불이율을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는 이런 카드들이 좀 시장에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유럽의회 브뤼셀에서 경제통화정책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기조 이런 내용에 걸맞는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12월 이번 달에 열렸던 ECB의 금통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에 ECB의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상당히 코우셔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LTRO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는 여지의 카드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대책들이 시적절하게 꺼내들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ECB나 연준, 그 다음에 현재의 BOJ 모두 통화 완화 정책을 아직까지는 가져가고 있지만 ECB가 매우 그 속도나 강도 면에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드라기 총재가 자신의 말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액션 플랜, 이런 그 실천적인 내용들이 조금 터져 나와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OMC 결과에 따른 금 가격 변동성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FOMC에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나오게 된다면 금 가격 변동성도 또 피치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향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금 가격의 이 테이퍼링 영향을 저희가 한두 번 다뤄드렸었죠. 네. 그 균열이 금 가격이 가장 취약하고 이것이 이제 이머징 국가로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금 가격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0.8%, 1244달러 4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성적표를 보면 올해 금 가격은 28%나 떨어졌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한 해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게 되면 금 가격이 가장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국 증시가 최근에 15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도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정 불안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현재 빼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양적 완화 축소가 나왔을 경우 금 시장이 가격 지지대를 유지하는가를 1차적으로 잘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업종 간의 흐름 체크해드리면서 강세 업종들, 약세 업종 등 분류해보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관심 업종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가 19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상태가 조금 어렵습니다. 500선에서 계속 거리를 두면서 어제 한 488까지 한 1% 정도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한 주간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업종별로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약 6기에서 8기가량 추가 건설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전기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친환경 보급 계획 발표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는 이제 남북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고, 또 싸이 관련주는 가수 싸이의 컴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관련주는 이제 정부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좀 별도의 예산 책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은행주는 테이퍼링 결정의 우려로 좀 약세를 보였고, 항공주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으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어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추가적인 건설 소식에 원전 추가 건설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살펴봤었고요. 역시나 남북 긴장감 고조되면서 방산주들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강세 업종부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네. 좀 약 6기에서 8기가량 좀 추가 건설 소식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35년까지 이런 그 원전 비중 약간 그 29%가량 좀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전력 에너지 수요량이라든지 원전 설비 비중 예상치를 감안을 한다면은 약 7기에서 8기가량의 조금 신규 원전도 함께 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밀양 송전탄 건설 이슈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좀 설계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좀 비춰왔었는데요. 이번 그 발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신주 원전 발주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높겠고 관련주들도 함께 장기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줄도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오늘 2024년까지 약 수도권 지역에 그 170만 대가량의 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물론이고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한번 내년 상반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좀 시장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중에서 제주도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조금이 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전기차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의 정부들도 CO2라든지 또 연비 규제를 아무래도 좀 본격화가 되면서 다양한 그 소비자에 맞춘 전기차들을 좀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전기차 출시가 좀 내놔진다면은 앞으로 소비 패턴도 함께 전기차로 좀 시선을 많이 돌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배터리라든지 모터 이런 IT 부품 쪽에 좀 비중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실각이 되었던 장성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좀 사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남북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좀 고조가 되면서 향후 불확실성도 함께 커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항상 북한의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고 이번 일도 북한에서 크게 보도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투자도 좀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긴 단기적인 리스크가 좀 작용이 되었긴 했지만 워낙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신중한 매매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조금 긴 안목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진단도 한번 들어봤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IT 부품 쪽으로도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모두 들어봤지만 방산주는 조금 관심을 두시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미리 좀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약세 보였던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태양광 주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도 함께 강세를 보였었고 웨이퍼 업체들이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가동률을 높이지 못해서 아무래도 웨이퍼 가격이 급등하면서 함께 폴리실리콘 가격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 업체들은 오히려 좀 중국 쪽을 더욱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 국영 전력 업체들에게 모두 매수 가능한 태양광 구매 전력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좀 태양광 지정 강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점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일단 2014년 정도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초반에는 고용지표의 그런 호조 등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중반에 들어서는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미국 그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19일쯤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결정이 된다면은 은행주의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은행주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 일본의 관광객 수가 좀 감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이 좀 항공주에도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에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좀 엔화를 더욱더 좀 약세를 시키고 그 양적 완화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일단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이제 저가 항공사 관련주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엔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유가 하락이라든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환경은 좀 우호적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가 항공사들이 중화권이라든지 동남아권으로 좀 노선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김포, 제주 노선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비 면에서 실속을 좀 챙기고 있는 여행자들이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저가 항공사주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그리고 단기적인 지금 계절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서 내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은행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걷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까지 들어봤습니다. 항공주 관련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저가 항공사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 중요합니다. FOMC도 끝나게 되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좀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 주는 미디어주와 홈쇼핑주를 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디어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로 인해서 미디어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주는 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며, 일단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정부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인해서 5대 전략과 약 19개의 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방송 시장이 더욱더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광고 개선 수입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좀 긍정적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동계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이런 여러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기업의 마케팅 증가 그리고 미디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는 오히려 좀 홈쇼핑 쪽으로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좀 직면하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좀 합리적인 그런 패턴을 찾게 되고, 또한 이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홈쇼핑주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인데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아무래도 마진 높은 겨울 의류라든지 계절 특수 상품을 좀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좀 함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약 3분기에서 좀 4분기가량 좀 실적도 함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데, 일단 젊은 소비자층들을 좀 잡았다는 점도 좀 약간 수익성에서 좀 긍정적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고객 유입도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웹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아서 앞으로 좀 성장성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또 동계올림픽과 월드컵도 또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미디어 관련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당부해 주셨고요. 홈쇼핑 관련주들도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바로 CJ, CGV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하락하는 종목은 좀 더 깊게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좀 더 얕게 상승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CJ, CGV 우리는 앞서서도 항상 내수주, 소비주 관련은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4분기는 다시 한번 내수에 대해 큰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J, CGV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CGV 같은 경우에 내수주 부활의 신호탄이겠죠. 그만큼 소비주 플러스 내수주 두 가지를 한 군데 엮어서 있는 게 바로 CJ, CGV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대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점 자체도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옆에 선을 한번 보시더라도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지금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별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극장 관객 수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CJ, CGV가 2013년도에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4분기와 1분기에 대한 우려감에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억 원 가까이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대신 시장의 컨센서스는 98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계리율 80%가 넘는 계리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2년과 2013년도를 비교하면서 실적에 대한 추이 변화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극장 관객 수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극장 관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4월부터 바로 2분기에 접어들면서 극장 관객 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작년보다 못한 관객 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2013년, 2012년 그래프에 대해서 통일성 자체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 게 영화에 대한 흥행 자체가 극장 관객 수를 크게 불러일으키는구나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013년도 연초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했죠? 바로 7번가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베를린 같은 쪽이 관객 수를 상당 부분 영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715만 명을 동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80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2013년도 1월 달에 비해서 흥행되는 영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국내 시장을 부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부분이 모색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 시장, 바로 해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요점을 찾고 또다시 돌파구를 찾아본다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바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좀 더 변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적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실적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중국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적자에 대해서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바로는 2015년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CJ, CGV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올라간다면 2014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좋겠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트남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성이겠죠. 베트남 지역에서 지금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J CGV입니다. 그러면 해외 쪽에 이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주가에 반영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또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로 탄력적인 요금 운용제로 또다시 영화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정사실화가 된다고 보고 3% 정도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실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그만큼 기업의 이윤을 더욱더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예단해 보면요. 일단은 한번 좀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월봉과 주봉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월봉을 조금 만져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씩 건너뛴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일치하는 선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더 손을 댔을 확률이 좀 더 높은 주식권이고, 외국인이 손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어느 정도는 시세를 크게 올렸던 종목군이고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3만원에서 32,000원대가 될 수 있겠고, 상단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45,000원대 1차적인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었는데 그 지지 구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언정 지금은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 파동이 나오더라도 큰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CJ, CGV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상향 추세대에 발을 담가야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CJ, CGV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저가 매수세가 우리에겐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읽어주는 남자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도 개선되고 있고요. 또 2년기간 예산안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이번에 12월 테이퍼링이 나오는 것도 아닐까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상승 분위기도 본다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FOMC 앞두고 오늘은 FOMC 관련 분석 특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습니다. 12월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다. 양적 완화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김동섭 이사님의 기존 의견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것은 이제 네. 12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못 되겠다라는 걸 두 가지 이유로 됐죠. 하나는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이 0.75%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두 번째로는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업률이 7%죠. 에바넌스 룰에 의하면 6.5%가 되면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업률을 0.1% 내리는데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5개월. 그렇다면 지금부터 0.5%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다면 0.5 내리는 상황까지 봤을 때 내년 중반쯤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FRB에서 제시했던 그 2015년도 말에 금리 인상하고는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골드만삭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FRB에서 IMF의 보고 형식으로 FRB 이코노미스트들이 낸 게 뭐냐면 실업률을 5.5%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5.5%를 낮추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금리 인상 시점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지금은 될 수 없는 거고 이 가이던스를 좀 더 강화해서 5.5% 낮춘 상태에서 5.5%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 그렇다 그러면 결국 내년까지는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후년 중반에 금리 인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5.5% 내렸을 경우는 내년 3월도 양적 완화 축소는 쉽지 않을 것이고 12월도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년 3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내년 3월도 좀 힘들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들이 제시한 두 번째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실업률 5.5% 낮추는 부분. 이게 나왔을 경우는 시장은 일단 내년 중반 이후에나 양적완화 테이퍼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OMC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미국장이 상승하니까 전부 뭐 FOMC 이때 테이퍼링 안 할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어저께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1.4%, 1.7% 상승을 했죠. 그 시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벌써 거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어떤 FOMC 회의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일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상승했기 때문에 FOMC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FOMC의 랠리가 FOMC에서 테이퍼를 하지 않는다면 랠리가 시작되는 확률을 굉장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네들론이 시작도 안 했는데 자네들론 하기 전에 정책을 바꿔서 자네들론이 정말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라면 테이퍼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이 지표로 선호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까지 잘 나와야 한다는 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야 하는데 실업률 목표치 기존의 6.5%에서 한 5.5% 정도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골드만삭스가 내년 3월로 예측하는 테이퍼링 시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시기 면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3월도 테이퍼링이 시작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넷 옐런이 아직 연준 의장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점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더 낮춰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는 쇼크보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미국의 에릭 커비라는 노스스타 인베스트먼트 CIO의 의견이었는데요. 일단 고용 변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치적 변수도 사라졌다는 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물가 변수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테이퍼링 당장 실시되기는 어렵다는 측면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했던 점은 테이퍼링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도 좀 비슷해요. 지금 시장 참 재밌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관련한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다 미국장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들이
대형 악재가 아니면 거의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시장이 어차피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유동성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중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그동안 시장이 어눌렸던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나는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도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니라 뜻밖의 일 정도, 서프라이즈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거. 아마 이것도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충격이 살짝 있겠지만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장의 어떤 리포트라든가 이게 다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지금 테이퍼링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테이퍼링 하기 전에 그 유동성을 풀어서 국채를 샀던 걸 다시 시장에 팔고 시장에 판 상태에서 다시 금리 인상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꼭 그 불확실성 제거 하나만 보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버블이 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외면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뜻밖일 정도로 생각하고 불확실성 제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아마 그럴 수 있고요. 나중 지나가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기간의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 예상이 되면서 정치적인 변수도 FOMC 앞두고 좀 거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또한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초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새로운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내년 1월 회합을 갖고 부채 한도 증액의 대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떤 양보를 받아낼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부채 한도 관련해서 2차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적인 대립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축소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예산안 문제보다 사실 재정절벽 문제가 더 크죠. 네. 이것은 뭐냐면 정부 예산안은 정부를 돌아가게 하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돌아가면 일단 정부는 돌아가죠. 그래서 그 예산안 문제를 이제 2년치를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게 됐죠. 국채 발행에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채 상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실은 셧다운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FRB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내년 2월 7일까지니까, 만약 1월 달에 만약에 조기에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FOMC의 1월에 아마 테이퍼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거고요. 2월 7일까지 끌어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싸움 한다 그러더라도 3월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테이퍼링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그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사태는 결국에서는 신용 등급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FRB 쪽으로서는 통화 정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예산안 문제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그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서는 이 문제까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마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테이퍼링도 꼭 이 하나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다. 일시적인 지표 호재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운드 1부터 3까지 모두 결론을 내려본다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테이퍼링 가능성 낮다. 설사 향후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앞두고 글로벌 증시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증시 1900선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지속했었죠. 국내 증시 오늘 화요일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